올해 74살이 된 김정심 씨는 지금도 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생선 장사 30년이 만들어낸 습관이죠. 스물세 꽃다운 시절 서울로 상경했을 때만 해도 꿈이 참 많았습니다. 시사모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면 시사모 채널의 희망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서 자란 시골 처녀였지만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끼고 아껴 남들보다 저축도 많이 하고 언젠가는 부모님 모실 작은 집도 사고 싶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술, 담배 안 하고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았어요. 둘이 쉬는 날도 없이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한 결과 서울 변두리에 허름하지만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꿈만 같았죠. 집도 장만했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은 딱 5년이었습니다. 아들 경수가 5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었고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심 씨는 울지도 못했어요. 5살짜리 아들이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정심 씨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이제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죠. 남편이 모아둔 돈과 보험금을 합치니 딱 3천만 원. 서울에서 애 하나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정심 씨는 아빠를 찾다 잠든 경수를 바라보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들 경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키워내자. 그게 정심 씨에게는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심 씨는 중부시장 생선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가면 얼음 위에 올려진 생선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처음엔 얼마나 손이 시린지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없었고 여름엔 비린내가 온통 온몸에 배었죠. 동네 아줌마들이 정심 씨 애 키우면서 이 일하기 힘들잖아. 다른 일 알아봐 라고 했지만 정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벌어요. 괜찮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수모를 당해도 꾹 참았어요. 경수가 학교에서 상을 타오는 날이면 그간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눈 녹듯 녹아내렸거든요. 정심 씨는 생선 비린내 풍기는 손으로 상장을 어루만지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경수야, 엄마는 너를 위해 못할 게 없어. 우리 경수만 건강하게 잘 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렇게 시간은 20년이 흘렀습니다. 일은 적응이 되어갔지만 그만큼 나이가 들고 아픈 곳이 한두 군데 늘어나더니 이제는 아예 성한 곳이 없었어요. 정심 씨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서 마치 나무 껍질 같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져 있었고 겨울만 되면 관절이 쑤셨습니다. 무릎도 망가졌어요.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연골이 다 닳아버린 거죠. 그래도 아들 경수는 정심 씨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동네방네 칭찬이 자자한 효자였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엄마 손 다 낫게 해드릴게.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경수가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고등학교 때 서울대 의대 합격했을 때도 정심 씨는 시장 가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대요, 의사. 하늘에 있는 남편도 뿌듯하리라. 저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 긴 시간 동안 정심 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 등록금, 생활비, 수련회 기간, 용돈, 의학 서적값까지 전부 정심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정심 씨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잖아 했지만 정심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빚은 안 돼요. 우리 경수가 의사 되고 나서 빚 갚느라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심 씨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낮에 생선을 팔고 밤에 설거지 일을 하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며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곧 의사가 될 거고 그럼 지금보다는 생활이 나아질 테니까요. 마침내 경수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35살이었어요. 전문의 자격증을 받던 날 경수가 정심 씨를 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정심 씨는 그 말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거구나. 그리고 경수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마취과 의사 윤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38살의 경수, 31살의 윤지 둘 다 의사였고 돈도 잘 벌었어요. 결혼식 날 정심 씨는 헌 옷을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경수가 정심 씨한테 다가와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경수는 결혼하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처가댁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한 1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어요. 윤지야, 내가 가진 돈 전부야. 처가에서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지만 필요한 거 마련했으면 좋겠어. 윤지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다시 정심 씨에게 내밀었어요. 1억이요? 1억으로는 저희 집 화장실 한 칸도 못 살걸요? 그리고 윤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주신 돈이니까 받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살면서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논문이며 병원 일이며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는 신경을 못 쓸 것 같거든요. 정심 씨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윤지의 말을 듣고 내심 기뻤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혼자 지낼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심 씨는 감사했죠. 하지만 결혼 전 인사 왔을 때 싹싹하고 정심 씨를 잘 챙겨줬던 윤지는 더 이상 없었지만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의사 아내까지 얻었으니 정심 씨의 기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결혼 초반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정심 씨가 정성껏 반찬을 해다 놓으면 며느리 윤지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고 인사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심 씨가 밥을 차려 놓으면 윤지는 먹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는데요, 그래? 그럼 뭘 좋아하는데? 저희는 샐러드나 스테이크 같은 걸 먹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너무 무겁고 느끼해요. 정심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 며느리한테는 무겁고 느끼한 음식이었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윤지가 좋아하는 걸 해놓을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스테이크 어떻게 굽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자기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거부당한 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맛에 안 맞는데 어쩌겠어요. 참아야죠. 정심 씨는 아들 며느리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이 정심 씨의 방이었는데 항상 그곳에서 혼자 끼니를 때웠죠. 바빠서 그러려니, 표현하는 게 어색해서 그러려니 정심 씨는 매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샐러드를 준비하고 아들 며느리가 출근을 하면 청소기를 돌리고 구석구석 걸레질에 빨래하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어요. 결벽증이 있는 윤지 눈높이에 맞추려면 한시도 쉴 틈이 없었죠. 몸은 피곤해도 아들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정심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명절날 함께 먹을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시장을 몇 번이나 다녀왔죠. 손이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정심 씨는 행복했어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어야지. 추석 당일 정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경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윤진의 집에 들렀다가 갈게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조심히 와라. 정심 씨는 전을 부치면서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윤지 어머님이 저녁 먹고 가라는데 어떡하지? 우리 저녁 먹고 내일 갈게요. 그럼 아버지 제사는? 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사? 요즘 누가 제사 같은 거 지내요. 나 결혼 전에도 바쁠 때는 엄마 혼자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정심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부친 전은 다 식었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도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심 씨는 혼자 제사상을 차리고 남편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여보, 우리 경수가 바쁜가 봐. 이해해줘. 저녁 10시쯤 경수 부부가 들어왔어요. 내일 온다더니 정심 씨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나 윤지는 피곤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친정에서 싸온 음식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죠? 정심 씨는 웃으며 아니야, 괜찮아 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경수가 전을 하나 집어 먹으려는데 윤지가 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요. 경수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 좀 배가 불러서. 윤지가 방에 들어가더니 빨래감을 가지고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일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요. 근데 이 옷 내일 입을 건데 세탁하고 다림질 좀 해주시겠어요? 정심 씨는 그래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정심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나 너무 외롭다. 보고 싶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아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진료의 학회에 해외 세미나 참석에 무척 바빴거든요. 같이 살지만 정심 씨는 늘 혼자였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정심 씨가 전화하면 경수는 늘 바빴습니다.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요. 엄마 환자 보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는 끊었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심 씨는 경수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몇 번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경수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동네 정형외과 가보세요. 진료 의뢰서 써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봐주면 엄마 저 전문의인데 가족은 진료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형외과 가보세요. 정심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 같으면 경수가 직접 엄마 무릎을 만져보고 엄마 이건 좀 심한데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정심 씨는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네요. 수술하셔야 해요.
얼마나 들까요? 한쪽에 300만 원 정도요. 양쪽 다 하시면 600만 원이고요. 정심 씨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봤어요. 윤지에게 전 재산이 든 1억 원짜리 통장을 주고 남은 돈은 400만 원. 무릎 두 쪽 다 하려면 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정심 씨는 경수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무릎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경수가 물었어요. 600만 원인데. 전화기 너머로 윤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 돈 달라고? 경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지금 형편이 좀 빠듯해서 그런데 3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쪽 무릎부터 하세요. 그래, 알았어. 정심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30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느라 수억을 썼는데 정작 엄마가 아플 때는 300만 원도 아까운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정심 씨는 그날 밤 유난히 먼저 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지가 현관에서 봉투를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시고요. 저희도 사정이 좀 있으니까 이 돈은 나중에 갚아주세요. 정심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셔야 해요. 윤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윤지야. 이건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조금씩 갚으시면 돼요. 이 집 살 때도 어머니는 겨우 1억밖에 안 주셨잖아요. 정심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경수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고작 300만 원을 빌려준다고 갚으라니, 그것도 수술비를 말이죠. 경수야, 정심 씨가 안에 있는 경수를 불렀어요. 경수가 나왔어요. 엄마, 윤지 말이 맞아요. 저희도 지금 돈이 빠듯해요. 나중에 조금씩 갚아주세요. 정심 씨는 아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알았다. 정심 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2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요. 정심 씨는 다시 올라가서 물어봤어요. 윤지야, 이거 25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아, 50만 원은 선이자예요. 윤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자? 네,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자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자? 내 아들한테 이자를 줘야 하다니. 결국 정심 씨는 한쪽 무릎만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에게 25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근데 왜 돈을 돌려주냐, 수술은 언제 하냐, 윤지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경수 또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죠? 저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경수와 윤지가 어쩐 일로 일찍 들어온 날이었죠. 세 식구가 같이 둘러앉아 밥 먹을 생각에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경수와 윤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심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야? 윤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정심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직 신혼인데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좀 불편해요. 부담스럽고요. 윤지야, 나는 어머니 들어주세요. 윤지가 손을 들어 정심 씨 말을 막았습니다.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계속 계시니까 신경 쓰이고 피곤해요. 윤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한테서 냄새도 나고요. 생선 냄새, 그게 집안에 배어서 너무 불쾌해요. 정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생선 가게에서 일한 게 죄가 된 거예요. 나는 매일 씻어. 어머니,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씻어도 냄새 나요.
그리고 윤지가 다음에 한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근데 출산하고 나면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편할 것 같아요. 정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지금 자기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경수야, 정심 씨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 좀 해봐라.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윤지가 경수 팔을 꼬집었어요. 그제야 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윤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필요하니까요. 그 순간 정심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된 거였어요. 그래, 정심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았어. 경수가 불렀지만 정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엄마 짐 보내줘, 내일까지.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윤지가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경수도 윤지도 정심 씨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휴대폰과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그렇게 아들 집을 나오게 됐어요. 정심 씨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월세 30만 원 방은 너무 좁아서 누우면 발이 벽에 닿았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죠.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은 경수가 택배로 보내줬어요. 상자 3개, 그게 정심 씨가 76년 인생을 살면서 남긴 전부였습니다. 옷까지 몇 벌 낡은 이불, 남편 사진 한 장. 정심 씨는 상자를 열어보다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닌데. 밤만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누군가는 게임하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정심 씨는 그 소음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박힌 손마디마디가 휜 손가락,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얼음처럼 찬 생선을 만지고 겨울엔 동상에 걸려도 참으면서요. 무릎도 망가뜨려가며 일했죠. 전부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며느리 말 한마디에 30년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네온사인들만 번쩍거릴 뿐이었죠. 다음 날부터 정심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76살에 말이죠. 하루 4시간씩 물건 나르고 계산하고 월급은 80만 원.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주인 아줌마가 정심 씨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 나이에 왜 일을 하세요? 자식들은 뭐해요? 정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바빠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덜 창피했어요. 그렇게 고시원에서 1년을 지냈습니다. 정심 씨는 그 1년 동안 경수한테서 전화를 단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생일 축하 문자, 한 번은 설날 인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심 씨는 경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또 며느리 눈치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윤지예요. 윤지야. 정심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섰죠. 어머니, 제가 애를 낳았어요. 윤지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정심 씨는 기뻤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니. 그런데요. 어머니 윤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뭘? 애 키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요. 저도 3개월 뒤에 다시 병원을 나가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산후도우미 쓰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요. 한 달에 300만 원이나 해요. 정심 씨는 순간 망설였어요. 나를 집에서 내쫓은 며느리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괘씸하지만 정심 씨는 그 마음보다 손주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얼마 동안? 석 달만요. 제가 일 나가기 전까지만. 그래, 내가 갈게. 정심 씨는 결국 승낙했어요.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는 내 피부치니까요. 아들 집에 갔을 때 윤지는 눈밑이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저 좀 자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년 만에 본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정심 씨는 요람에 누운 손주를 내려다봤어요. 경수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자 정심 씨는 얼른 안아 올렸어요. 할미가 왔다. 울지 마라. 그렇게 속삭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정심 씨한테 준 방은 작은 창고방이었어요. 집에 방이 5개인데 정심 씨 방은 예전에 썼던 부엌 옆 창고방이었죠. 창문도 제대로 없고 짐들이 쌓여 있는 곳. 여기서 주무세요. 치우면 잘만 해요. 윤지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심 씨는 응 괜찮아 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